안녕하세요. 친절한 시험제 46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봉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수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월도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1월 달에 이제 중요한 일을 해야 되죠.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또 ARS로 무실적 신고를 했고요. 네. 작년에는 1월 달, 2월 달도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제공하던 기관이 올해에도 사업은 하는데 제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1월 달, 2월 달 수업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귤값이 비싸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수업할 때 네. 그 귤값을 알아봤더니 4만 원이어서 못 샀다. 그런 말씀 네, 드린 그런 적이 얘기 있는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예. 근데 지금 올해는 좀 귤값이 그렇진 않은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일거리를 못 잡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사실 지난주 주말에 저희 조카가 이번에 학력고사 시험을 봤어가지고 비슷하게 저 친구나 후배 아들내미들이 다 같이 시험을 봐서 아빠와 아들들 이 세 가족을 모아가지고 광주에 있는 전일빌딩과 518 묘역 그 다음에 이제 펜션에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낮에 했던 그런 또 얘기 나누고 그 다음 날은 뭐 아빠들이 서로 특강해 주면서 뭐 도자기 체험 같은 이러한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 되게 처음에는 서먹서먹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좀 재미있게 참여도 하고 아이들도 좀 서로 마음을 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군가에게 좀 금융에서든 뭐에서든 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되게 재미있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튼 2월 달부터도 뭔가 좀 일이 생겨야 될 텐데 저도 2월 달은 별로 없고 한 3월 달부터나 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번이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러면은 2월 달 한 주간의 금융 이슈들을 가지고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2일 오늘 기준 해가지고요. 한 주간의 금융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대한민국의 뉴스로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정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독주라는 내용인데요.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으면서 제가 가끔 노트북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중고 노트북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반도체 가격 때문에 중고 가격조차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좋은 실마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대 최대 갱신을 하면서 수출이 갱신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2026년 경제 성장률 한국은 2.1%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수 회복의 신호탄이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저성장의 기조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희망적이고 건설 투자도 좀 반등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일단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728조 원의 슈퍼 예산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올해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풀어서 뭔가를 살려보려고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랏빛이 점점 상승하는 데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치시오는 사실 오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코스닥이 뚝 떨어진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경제 뉴스로는 일단은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이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일단 앞으로 좀 내릴 것 같다라는 이러한 내용도 있으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 뉴스에서도 새로운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기사 내용 중에 금값이 하상 최대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국 연준의 어떤 의장에서 누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때문이기 때문에요.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는 세계은행이 낙관적 전망을 2026년 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성장률이 어느 정도 한 3%대는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보호무역주의가 관세에 가장 큰 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이게 거품인지 아니면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일단 하나씩 기사를 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는 빚내서라도 투자, 신용융자 30조 첫 돌파라는 헤럴드 경제 2월 2일 뉴스입니다. 신용교대 융자가 잔고 한 달 새에 3조 원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호재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풍인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사실은 사자마자 시장에서 기관은 팔고 개인은 매수하는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기사, 금값 10년 만에 최대 폭락이다라는 트리거는 중국 투기 자금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2월 2일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금값이 지난 30일 9% 급락을 했습니다. 2014년 4월 9% 최대 낙폭 이후 거의 드라마틱하게 거의 최대의 낙폭이 간접하게 폭락을 했는데, 인값은 더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트리거라는, 언제 이게 무슨 시발점이 되었는지를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의 어떤 투기자금 때문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투기자금의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덜 비두기파적으로 평가되는 키브너시를 차기 미 중앙은행 의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중국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폭락이 촉발됐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의 경제상이 뜨겁게 오르면서 결국은 여기가 또 어느 정도의 조정폭을 갖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 번째 기사는요. 통장 압류돼도 250만 지킨다. 금융권 생계비 계좌 일제히 출시라는 헤럴드 경제 2월 2일자 기사인데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금융금이나 이렇게 해서 압류에서 자유로운 보통장이 있었었는데, 이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특정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전 국민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서 전 금융권 1인 1계좌 제한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같은 5대 은행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금융권의 채무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비 계좌를 보장받습니다. 월 250만 상환으로 민사집행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압류될 경우에 자금이 동결해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경우 250만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 이러한 자금 통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통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일단은 모르셔도, 아니면 안 써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라도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전 행복지킴통장이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같은 것들이 좀 제한적이었었는데, 가입이, 이것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정보로서 알아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투자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미국 연준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거시경제에는 관심도 없고 머리 아픈 거 싫은데, 이 아저씨가 트럼프 아저씨랑 좀 다퉜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제롬 파월, 원래 네. 의장이었던, FRB 의장이었던 이분은 고지식한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정이나 정치 쪽하고 본인 쪽의 금융을 관리하는 쪽은 별개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좀 싫어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경제에 관한 좀 이상한 책들, 네. 미국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FRB는 지금까지 계속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영향을 안 받은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요번 의장님은 이제 임기가 다 차서 이제 나가시는 거고, 다음으로 될 사람이 지금 케빈 워시라는 사람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쵸. 예. 2019년부터 쿠팡 사회이사였답니다. 그래서 쿠팡 주식을 한 200억 원어치를 들고 있대요. 와, 많이 들고 있네요. 예, 그래서 하버드 법학 박사, 로스쿨 나온 다음에 모건 스탠리라는 금융회사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실 좀 그렇죠. 그 FRB 의장을 왜 법대 출신을 시키냐, 경영이나 경제 쪽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되게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FRB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때문에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환율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인데, 미국 금리를 좀 내려주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갑자기 또 한 25원 정도 바뀌어가지고, 국가가 계속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의 어떤 영향을. 그래서 지금 신문 찾아보시면 지난주, 지지난주 미국이 환율 조작국 몇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도 들어갔어요.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 국민연금 같은 걸로. 환율은 글쎄요. 수출하시는 분들 입장도 그렇고 우리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가 영향이 있는 건데 한동안은 좀 비싼 물가, 특히 공산품이나 네. 기름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나아요. 네. 미국 사람들은 요 며칠 동안 우리나라도 어제 눈 왔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폭설내였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이 아니야. 후진국 사람들이야. 눈이 많이 오니까 사재기. 마트 텅텅 비었어. 무슨 일만 있으면 사재기야. 아니, 거기는 또 위세계 출입국 뭐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데모도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죠. 근데 이 갈라졌을 때 정치인들이 유리해요. 이게 똑같잖아. 우리나라도 똑같잖아. 그쵸. 그쪽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자기네 민주당, 공화당 나눈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끌어오면 되거든. 자기 집토끼를 지키면서. 대표적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라틴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라틴계, 특히 멕시코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을 것 같지만 공화당을 찍어가지고 아하. 이 사태가? 공화당을 찍는 바람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거든. 뭐 그쪽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나라 얘기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생산적 금융. 생산적 금융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던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경제적으로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전에 그 누님이 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요. 창조경제. 아, 네. 창조경제가 우리한테 무엇을 남겼나? 생산적 금융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제가 무슨 뭐 국민, 무슨 도약 펀드 이런 걸 하면서 네.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분야는 주택사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쵸. 그거 안 하고 무슨 첨단 산업 위주로 간다라고 해서 나가리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기억나실까요? 되는 놈을 밀어줘야 된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뿜빠이다. 네. 예, 오늘 비슷한 기사입니다. 서울경제신문 2026년 2월 2일이고요. 제목이 1240조 쏟는 생산적 금융 정부 예산의 1.7배 산업 전문가 업신 이 뭘까요? 산업 전문가 업인 서울경제에서 지금 맞춤법을 틀렸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산업 전문가 업인 나눠먹기 전락은 전략도 있지만 전락은 거기로 떨어졌다 이런 뜻이고 근데 업인은 잘 모르겠네요.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리파이낸스 2026 리빌딩 파이낸스 이건 아마 금융을 새롭게 네. 하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심사 능력이 부족한 한국 정부이겠죠. 네. 은행 심사 인력 전문성 부족한데 옥석 가리기보단 금액 규모만 강조. 이게 대표적으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창업 지원 받기 위해서 가면 은행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온 사장님한테 뭐라 그러죠?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매출 없는데요? 뭐라 그래요? 담보는 어떻게 되세요? 담보도 없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던가 기술력에 대해서 은행 직원이 파악할 역량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걸 바라면 안 되지. 이 기술이 얼마나 돈 들지를 은행 직원이 어떻게 판단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옥석 가리기보다는 금액 규모만 강조. 무슨 뜻입니까? 나눠준다는 거죠. 뿜빠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거 보증 대출 해드리는데 한도는 얼마까지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특정 기업에만 자금 쏠릴 가능성, 연봉 처우 개선 등 파격 대우 통해 대기업 IT 전문 인력 채용 늘려라. 대기업과 IT 전문 인력 채용을 늘린다. 나눠 먹겠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니까 멋지게 해상, 풍력 발전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유럽이 그러면 아리백 기억나시죠? 네. 저번 대선에서의 아리백 몰라요? 이제 이걸로 사람들이 기억나시는데 아리백 때문에 쫄딱 망했잖아요. 지금 그나마 제조업을 버티고 있는 것이 독일인데 네. 독일이 지금 마탱이가 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싸게 들여오는 게 막혀서 지금 독일로 들어오는 라인이 두 개예요. 네. 저 위쪽하고 아래쪽인데 원래 있던 게 아마 위쪽 걸 거고 아래쪽은 뚫렸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아놨거든요. 이제 전기값이 비싸니까 이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이 경쟁력을 잃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KB, 국민과 신한 같은 5대 금융그룹과 한국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이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생산적 금융지원액은 1240조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보증부 대출을 5년 동안 1240조 한도로 저희들이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 정부가 운영하는 예산안 728조보다 1.7배 많다. 아니 1240조는 5년 동안인 거고 728조는 1년 그래. 예산인데 왜 이걸 비교하죠? 그러게. 1년 대 1년을 비교해야지. 이게 같은 것도 아니죠. 예? 같은 데에서 이렇게 정부가 돈을 지원해줘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업을 하시면서 대출받으러 가면 항상 말씀드리죠. 소상공인한테 돈을 안 꿔줍니다. 왜요? 못 갚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주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정부의 보증부 대출. 그러니까 1240조가 국가가 보증해주는 한도겠죠. 국가는 보증해주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은행이 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국가 보증기관에서 받아내면 되는 거죠. 네. 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은 천문학적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는 자금의 생산적 금융 논의가 지나치게 지원 액수 같은 수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요번에 무슨 간담회 하면서 이거 나왔을 때 특히 이공계 공과대학에서 교수들이 국가에서의 기술에 관한 어떤 과업을 받고 성공률이 98%랍니다. 98% 성공을 해야 다음 지원을 또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이 첨단 기술을 지원하지 않고 어떤 기술을 지원하겠어요? 되는 기술을? 형편없는 기술을 지원하는 거죠. 왜? 성공해야 다음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 공대이든 아니면 이과든 뭔가를 시도했는데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어떤 게 훨씬 많아야 될까요? 실패하는 게 많겠죠. 실패하는 게 100배 많아야 됩니다. 100배. 그 실패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허접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98% 성공하면서 지금 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 그 데이터가 정말 뛰어난 데이터일까요? 쓰레기 데이터일까요? 쓰레기죠. 개나 소나 성공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행마다 5년간 100조씩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순증이 아니라 신규 취급의 기준이다. 원래 하던 거 포함해서 이 금액이다. 라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금은행 기업대출 잔액입니다. 2008년부터요. 2024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이 얼마입니까? 1448조입니다. 이게 명목상 뭐라고요? 기업대출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네. 생각보다 이게 많은처럼 보이기도 하고 적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 딱 뭐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인이 이 기술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고요. 주택담보대출 사업이 메인인 거죠. 자,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지원 계획이라고 큰 그래프 나와 있죠. 아래쪽에 그림이에요. 시중은행이 614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626조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특수은행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취급하는 금액
돈 꿔주는 거잖아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무슨 장사해서 이제 벌어들인 돈일까요? 아니죠. 나라 돈입니다. 나라 돈이요. 국책은행이라고요. 특수은행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연봉과 처우의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대기업과 정보기술업계에서 인력을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다. 이 심사를 위해서 어떤 기술이 이게 투자할 만한 것인가 심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주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여신이 대출입니다. 대출 담당 임원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단기간에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희들 대출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기술이 정말 괜찮은 기술인지 판단하는 게 은행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이겠죠. 다른 것이죠. 대표적인 어디죠? 뭐 기술 보증 기금 같은데. 네. 왜? 거기는 원래 이 사람들이 이거 한다고. 하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을 여기 계신 분들이 심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대부분 누구한테 의뢰하죠? 대학 교수들한테. 그래서 교수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생산자 금융의 조급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경제학부 교수가 정부가 금융권의 기업 금융 심사 역량과 신용평가를 정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 은행이 역량을 갖추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왜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어떤 기업 대출하는 데 있어의 심사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은행이 기업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키울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왜요? 주택담보대출을 떼서 벌고 있는데 굳이 골 아프게 이 회사가 기술이 좋은가? 이 회사가 계속 돈을 벌 건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은행은 쉽게 리스크 낮은 곳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보증부 대출로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쭉 나가겠습니다. 뿜빠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맨 아래쪽에 이런 게 있네요. 자, 현재로서는 투자처가 한정되어 있는 한계도 있다. 그 아래쪽에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는 기조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소외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될 놈을 밀어줘야 됩니다. 여신 담당 임원이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된 신안, 우이 해상 풍력발전 사업도 대규모 프로젝트라면서 생산적 금융 속에서 중소기업이죠. 소외되는 분위기가 있다. SOC.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이잖아요. 네. 풍력 발전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렵지. 그렇죠. 아니 유럽 애들은 무식해가지고 돈을 못 벌겠어요? 아니요. 수익이 안 나오니까. 자, 그 마지막 그 칸만 보겠습니다. 은행권의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도 있다. 라는 의견인데요. 비상장 기업이 3년 이상 투자하면 위험 가중치를 낮추겠다고 얘기했고요. 위험한 자산에 은행이 얼마나 투자했나? 요거 퍼센트를 낮춰주겠다. 비상장 기업이 3년 이상 은행이 투자하면, 그러나 아직 금융당국에서는 시행세칙 완료하지도 못했다. 은행 또 다른 임원은 여전히 단기 매매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는 아까 말했던 위험 가중치 RW를 400%로 책정한다. 단기 매매와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불분명하다. 도대체 얼마나 이 퍼센트가 나와야 단기 매매이며 또 가격 변동성은 얼마나 해야 위험 자산이냐, 이거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업 기준을 명확하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은행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뭔가 우리한테 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줄 것인가? 그러기는 물을 건너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국민성장펀드 투자하시면 세제 혜택은 되게 빵빵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와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본 자료들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ISA도 되게 여러 종류 나오는 거 아마 보셨나요? 뉴스에? 일단 시스템이 나온 다음에 네. 그래서 기존 ISA, 뭐 청년 무슨 ISA 그러면서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정리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코노미스트고요. 대출 얘기인데요. 2026년 2월 2일 오늘 기사입니다. 제목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30년 고정금리 상품 나온다. 소비자의 선택받을까? 좀 이상합니다. 왜요? 이미 있거든. 30년짜리 지금 가장 기본적인 주택담보대출이 30년짜리입니다. 네. 여유가 있으시면 20년짜리 하고, 여유가 없는 분들이 되게 비싼 집을 많이 사고 싶어 하니까 작년에 잠깐 몇 년짜리 나왔죠? 50년짜리가 나왔죠. 그래서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 새로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30년 고정금리,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주택을 살려고 마음먹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대출 상품이 뭐죠? 당연히 보금자리론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30년 고정금리 상품이 대부분이거든요. 보금자리론인데.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게 보금자리론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금융당국, 은행과 금리 협의 중 변동금리 상품보다 이자율 과도하게 높으면 그림의 떡이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자가 높으면 못 가져가니까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망한 뒤 30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 도입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금리 하락기에도 시중은행에서 고고정금리 상품을 운영했지만 시중은행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안 끼고 주택금융공사 안 끼고 그렇죠. 최근에 대부분 5년 혼합형 5년 고정금리 하다가 변동금리로 전환 30년짜리니까 5년은 고정금리 25년은 변동금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것은 금리 변동기 차주 돈을 빌린 사람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미국에서는 변동금리 상품은 이거는 사기다 라고 보통 책을 쓰는 경제 쪽으로 책을 쓰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변동금리가요? 변동금리 사기다. 왜요? 금리가 변동하면 리스크를 다 누가 떠안는 거예요? 빌린 사람이 떠안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기다 라고 주장을 하죠. 책이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책 쓴 사람 대부분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 빌리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변동금리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변동금리 선택하는 거지. 자, 변동금리 선택한 차주들에게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가계 부담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정체를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정체가 잘 안 나왔어요. 자, 여기 금융통계팀장님이 나오셨네요. 네. 지난해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상정 지표인 시중금리 장기 채권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에 영향을 준 단기 금리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산정 지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산정 지표는 뭡니까? 코픽스지. 네. 근데 코픽스로 이자를 많이 못 받겠으니까 뭐로 바꾼다고요? 장기 채권 금리. 네. 우리 녹음에도 다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이전부터 상승하면서 대출을 받으면서 변동금리 선택하는 기준이 전부 다 증가했다. 고정금리가 금리가 비싸서 변동금리로 많이 또 바꾸고 계시다는 거죠. 네. 자, 대출 받는 사람이 주택 소유자나 소득자산, 부채 규모가 클수록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있으면 하지 고정금리. 근데 고정금리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다 안 해줘. 어쩔 수 없이 변동금리 선택해. 그나마 금리 좀 낮은 것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은 금리가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 제한하겠다는 게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제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제약하겠다는 거예요? 다 주택자. 제가 집이 2개가 있을까요? 마치 여자들이 유리천장 얘기하면서 불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 똑같아요. 유리천장은 여성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 느끼시는 게 유리천장이라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전부 다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주택자, 자기가 사는 곳, 그리고 남는 거는 팔란 얘기죠. 맨 아래쪽만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금리가 낮은 거, 소득이 적은 사람이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고정금리 상품도 금리가 낮아야 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금리 상승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냥 금리를 낮게 선정할 수 없다. 자, 이런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고요? 은행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이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면서 자, 변동금리 다 없애라, 고정금리 해라, 아니면 은행을 문을 닫아라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없죠. 왜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부동산 찾아가지고 하나라도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매기는 게 이게 이상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사실 이 정부 지금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그
창업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국에서 창업 뭐 경진대회처럼 콘테스트를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뭔가 시도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보존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일단 좀 지켜보면서, 주식, 부동산에 대한 자금이 어느 정도 좀 투자 쪽으로 또 나라를 살리는 생산적인 부분으로 좀 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아무튼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즘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좀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오르는 추세인데, 이런 시기에는 항상 또 다른 반동도 항상 또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류에 빠져가지고 주변에서 너도 나도 뭐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좀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 특히나 요즘 인버스 같은 제품들 아니면은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들까지도 정부에서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손실도 당연히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한 투자, 보수적인 투자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날씨도 추워지고 눈도 해서 좀 풀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또 2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